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국경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가져가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화 시대 이후에 큰 규모로 국경이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의 상식으로는 영토는 바뀌지 않아 라는 부분들이 세계화 시대의 상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토라는 것 자체의 국경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 기존의 상식이 먹히지 않는 변화 가능성이 생긴 상태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계산 가능하지 않은 게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어. 그 부분을 어떻게 계속 잘 반영하느냐.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독특한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미국,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좀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원래 자기네들이 세상에 1등인데 뒤에다 얘기한다고요?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참 어이없는 연출을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련된 여러 가지의 노이즈와 진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전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전체의 사람들의 선호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충성! 최근에 이제 투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반응을 잘 볼 수 있는 게 이제 경제, 정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과 각국이 개입해서 글로벌 공방과 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오투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오투님에게 군대란 무엇인가요? 아, 군대요? 군대라는 것은, 이게 우리 전우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질문을 먼저 모르는 상태에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방 팍 맞은 것 같은데? 네. 자, 군대란 무엇이냐? 일단 제가 갔다 온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PD님께서는 특수부대를 다녀오신 곳이고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우리 둘 다 갔다 온 곳이잖아요. 근데, 그냥 한 얘기고, 사실, 투자하는 것과 사는 데 있어서 군대라는 곳은, 매우 중요한 곳이죠. 우리가 국가라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없었던 상태에서 국가라는 시스템이 있는 상태로 바뀐 상태가 발전돼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은 1600년도 정도에 이 프랑스에서 먼저 형성이 되고, 그 현대식 군대가 생기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귀족들만 전쟁에 나갔어요. 평민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평민들은 집만 날랐어요. 그러다가 국민군대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국민들 전체적인 다수를 가지고 전쟁하는 방식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와서 목숨 걸고 싸웠으면 그냥 죽어요? 뭔가를 해준다고 해야 나와서 목숨 걸고 싸울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방식으로 해서 군대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서 민족국가라는 국가 시스템, 이 부분이 정착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사회 시스템의 근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는 사회고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방식의 시스템이 다 군대라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집단을 통해서 발생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군대는 우리 PD님, 오늘 교육생 PD님이죠? 교육생 PD님이 질문하신 그 군대는 현재 사회 시스템의 근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전체적으로 끼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정말로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라는 것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방점을 찍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이러다가 말겠지. 지난 50년 동안 살아온 시스템인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까? 바뀐다는 거 이해했는데 그래도 속도는 한 5년 걸리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달라졌구나. 옛날 그 시절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의 방점을 찍어주는 사건. 그러니까 이전에 세계화 시대에서는 우리가 유럽 쪽에서 뭔가 얘기할 때 많이 듣던 것이 다보스 회담 한대더라. 다보스 회담에서 세계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대더라. 유엔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세계화 시대 때 우리한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떻게 싸우고 어떠한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다르게 본다고 다른 이해관계로 얘네들이 앞으로도 계속 싸운다더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세상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방점을 찍어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네.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광물 협정에 동의하면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이 광물 협정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인지 풀어줄 수 있으신가요? 그 모든 전쟁이 뭐 1차 대전도 그랬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전쟁이 나고 나면 전쟁에 대해서 뭔가 끝나갈 때쯤이면 그간에 사용된 비용 그리고 누가 이겼느냐 등등에 따라서 그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갚거나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1차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한테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을 부담시켰다가 그 부분이 독일 사회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대려 2차 대전을 준비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 통해서 방식이 개선될 수 있지만 그 방식에 따른 원래 배상금이나 이런 과정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뭐 3천억 대라고 자기가 그냥 원하는 숫자 얘기했지만 실제는 뭐 1,000억 되겠지만 그러한 실제 비용을 나간 것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내놓으라. 내가 너희 많이 도왔고 이제 끝낼 거니까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요구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냐 맞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세상에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판단을 자꾸 많이 익숙하게 하시는 건데 이거는 진실의 시대에서 하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탈진실의 시대에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없어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맞고 틀린 것을 내가 맞고 틀리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또 맞고 틀리고는 다르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적정하냐 아니냐 라는 부분으로 자꾸 관점을 바꿔서 보시는 게 투자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면서 살아가시는데 유리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들은 앞으로가 아니라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너네 여태까지 한 거 내가 쓴 거 있으니까 이만큼 내라 라는 것이에요. 그 향후에 대해서는 향후에서 그럼 난 뭘 받는데? 라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가장 받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전쟁을 종전시킬 수 있는 안전이겠죠.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것인데 그 안전을 뭐 종전을 했다고 해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그러면 받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뭐 약한 놈이 어디다 대고 까불어. 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 내가 개입 안 하는 것보다 내가 개입하는 게 너희들한테 나은 거야. 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강자가.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예전에 헤이그 밀사 보냈다가 회의장에도 못 가고 다 여러 약속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하나가 더 나타난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방점은 뭐냐면 이 두 나라의 관계와 러시아와의 세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유럽과의 관계,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유럽은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이 불편하겠죠. 러시아는 이거 뭐 내가 불리한 쪽으로 있다가 이제 좀 많이 내 생각에 가깝게 돌아가네 하고 있겠죠. 등등의 여러 가지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일 텐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많은 일들이 앞으로 진행되겠죠.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이슈가 되었던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 충돌 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연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미국에서도 이제 연극 자리를 마련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이 다들 한 가닥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눈에 띄고 싶어하는 그러한 무슨 기질을 그러죠? 관종 기질? 관종 기질이 센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미국의 그 지도층에는 트럼프가 그런 사람들을 껴놓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어떻게 충성을 한 번이라도 더 보여가지고 더 좋은 데 가는 수단이다. 그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진짜 그게 있겠어요? 어떻게든 튀어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올 것이고 근데 또 하나는 젤렌스키 또한 희극 배우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역할을 했던 연기 잘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어떤 캐릭터와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상대편도 연기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연기를 아주 세게 했습니다. 근데 그 대본이 통합이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큰 연극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연극판의 영향이 물론 되게 크죠. 그렇지만 이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싸움이었다면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되겠지만 이것을 서로 간에 다 연극으로 인지하고 있는 캐릭터들이라고 한다면 저 새끼 저 연기 좀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앞으로도 또 계속 진행하겠죠.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그런 두 리더 간의 대립 속에서 네.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심리, 권력 다툼에 대한 심리, 그런 음. 본질은 무엇이며 이런 어떤 회담과 어떤 충돌 그리고 어떤 두 리더가 대립하는 관계 이런 것 속에서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투자 교훈으로 마무리를 하시니까 상당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난감하긴 한데 일단 젤렌스키라는 그 대통령을 이러한 전쟁 통해서 했던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시작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세계관과 이 과정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세계관은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들과 등등 여러 가지를 봤고 강대국가에 대한 관계에서의 그러한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은 저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젤렌스키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아요. 지금은 실제 총사령관을 했던 사람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뭔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빨리 하는 걸 원해.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선호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도 바뀌어서라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말 큰 생각도 많이 하고 어려운 것도 많이 겪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게 남아있다라고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타익을 사회를 생각하는 집단을 생각하는 관점에서도 뭔가 아직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런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자기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자기가 먼저 물러나고 싶겠어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으로도 젤렌스키는 이 상황을 자신의 컨트롤하에서 진행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명감 혹은 개인 사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그러한 행동들을 뭔가 계속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전 세계 왕이잖아요. 자기가 전 세계 왕이고 지금 이거 끝내가지고 지금 노벨상 받아야 되는데 이 노벨상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 중동에다가는 아파트 단지 짓고 그린란드는 가져오고 파마나 운하도 짓고 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책을 하나 서점에서 가져왔는데 미국 제국의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아직 다 보지 않았는데 앞쪽에서 지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 로고는 이 국가의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하면 떠오르는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맞죠? 근데 실제 미국의 모양은 미국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을 떠올리지 않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많은 지역과 여러 가지 지역을 다 합쳐놓은 지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우리가 많은 방식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영토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트럼프가 그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 하던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강대국에 대한 부분의 행동 방식이 별로 바뀐 게 없고 그게 강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트럼프는 그거를 계속 하고 싶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더 세게 미국과 트럼프를 위하여 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 의한 미국을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트럼프를 위하여 하고 싶은 캐릭터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방식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가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미디어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중의 심리를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은 오래 지속성이 약한 존재예요. 어려운 거 계속 하라고 하는 걸 정말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오토가 늘 5%만 우리 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대중은 한 가지를 오래 할 그러한 연속성을 만들기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어렵거나. 제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그렇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성이 없는 존재들한테는 많은 것들을 던져놔서
이 던진 것 중에서 한두 개만 제대로 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다고 하면 10개를 던져서 한두 개를 얻는 것보다는 100개를 던져서 5개를 얻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이즈를 만들 거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계속 뿌려놓고 그중에서 몇 개 건지면 자기는 땡큐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행동 방식도 젤렌스키와의 회담에서 보여줬던, 그 다음에 캐나다 총리한테 50몇 번째 주가 되라고 했던 모든 행동이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한 행동들을 안타깝지만 우리랑도 언제 회담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도 느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겠죠. 그럼 그런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어떤 전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이런 큰 변화들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피크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당연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채널이지만 트럼프 1기 때가 피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2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할지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상황과 나라가 당시보다 훨씬 강해지는 구간을 바이든 정부 때 이미 AI라는 관련된 부분에서 지났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힘과 과학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의 세 가지가 모두 다 강했던 시절이 바이든 시절입니다. 지금 현재는 AI에 대한 부분은 경쟁자가 생겼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노이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이즈를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노력도 많이 들어가겠죠, 전부 다. 그러한 복잡한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국이 자기를 위해서 다뤄야 될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미국한테는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부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오투가 미국에 대한 포지션을 훨씬 조심하고 있는 이유겠죠. 그럼 이제 종전을 저는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전망 속에서 네. 투자자로서 어떤 협상 체결과 종전 시점에 주목해야 될 관점이나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국경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가져가느냐.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의 상태로 가고자 하는 바와 지금 그냥 이 상태라도 인정하고 끝내자라는 것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화 시대 이후에 큰 규모로 영토의 지형이 국경이 바뀐 적이 없어요. 큰 규모로는. 근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의 상식으로는 영토는 바뀌지 않아 라는 부분들이 세계화 시대의 상식이었어요. 하지만 비행기는 넘어다닐 수 있어. 이거였죠. 근데 지금은 영토라는 것 자체의 국경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 라는 부분으로 기존의 상식이 먹히지 않는 변화 가능성이 생긴 상태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투자에 대해서 반영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안 바뀌는 거야. 이런 방식.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는 가치 투자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투자의 방식이실 거예요. 저는 계속 어떻게든 유연해. 일주일 이상은 예측 안 돼. 게다가 요즘은 더 복잡해졌으니까 난 2, 3일밖에 예측 안 해. 예측도 아니라 사실은 판단이지만 여러분들이 듣기 쉬운 용어로. 그런 식의 생각 방식은 이게 유연성을 훨씬 더 올린 방식이잖아요. 지금 그 어떠한 밸류에이션 모델로 자기가 이 밸류에이션을 맞추고 이 맞춘 것의 가격이 차이가 나면 나는 이걸 삽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가치 투자 방식에 가깝잖아요. 그것은 뭔가 고정된 부분의 계산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고 제 방식은 계산 가능하지 않은 게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어. 그 부분을 어떻게 계속 잘 반영하느냐. 정답은 저는 없는 거예요. 내 방식이 지금 현재 먹히는 방식이었다가 내일이 됐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 방식이 안 먹히면 또 그 상황에서 적정한 방식으로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더 어느 게 적합한 방식일까? 변화가 커진 것이 맞다면 어느 방식이 여러분들이 투자에 적합하게 잘 참고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전이 다가오면서 재건 계획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전쟁 또는 이런 종전들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부터 종전이란 얘기가 시장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라는 것도 아예 리스트가 있어요. 뭐 누구를 만났고 누구 또 뭐 어떻게 연이 되고 등등 다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 리스트들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갑자기 지금 재건을 할 때 AI 재건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 깔고 상수도 깔고 기반시설 깔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 기업들은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올드 이코노미에 해당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회사, 파이프회사, 농기계, 우크라이나는 농업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관련 생산성도 다시 올려야 될 것이고 등등 그 몇몇 정해져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SOC 시설을 할 수 있는 회사, 농업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뭐 오토 같은 경우에는 대농 같은 회사가 이 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있는 곳으로 저는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재건을 하려면 굴삭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굴삭기 관련된 진성 TEC나 아니면 현대건설기계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많이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오토폴리오 질문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포지션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이슈는 포트에 없는 것이 불편하다. 해당 이슈를 반영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 관련 종전 포지션을 신규 편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실까요? 이렇게 깽판 칠 줄 몰랐죠. 정상회담에서. 아니, 정상회담 날짜만 가까웠는데 정상회담이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가능성이 없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그 주식들이 이제 튀어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없으면 불편하니까 이제 넣어놓은 것이고. 근데 지금 반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산주를 비중을 올렸죠. 그래서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무엇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맞는 방식이죠. 근데 지금 오투는 방산주와 재건주를 둘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유럽에서 방산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질 확률이 적잖아요, 지금. 계속 방입이 늘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건주와 방산주가 동시에 강해지는 로직도 가능성이 없지가 않아요. 복잡계라는 구조에서는 모순적인 구조를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계에서는 모순은 반영 안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모순이 있어? 난 글로 안 가. 이게 단순계의 방식이고, 모순이 있어? 그 모순을 내가 어떻게 포함하지? 이게 복잡계의 방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번 광물 협정 이슈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전반적으로 이제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높아진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투자자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기대 수준을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4년에 미국에 대한 그 투자 성과가 그다음에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성과가 매우 좋으셨어요. 그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2025년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빅테크 종목이 뭐 작년에 뭐 한 30%, 50% 올라갔어. 뭐 올해도 그 정도 뭐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그렇게 위험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기는 쉽지 않았고, 사실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중국 시장에서의 중국 빅테크들을 주식을 담았다면 50% 이런 수익이 났었겠죠. 근데 그 부분들은 또 거의 대부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수익률이 높다고 그 수익률이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은 곳에 확률이 같이 높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마치 너무 익숙한 것처럼 이 현상을 보시는데 투자에서 그 두 개가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이 올해 떨어졌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낮추고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가 큰 세상에 여러분들의 나침판이 되도록 오늘도 열심히 새로운 책 보고 투자와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부분 많이 공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